아이는 미래다. 또 만나요. 한지연의 팟캐스트 아이는 미래다. 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뭐 몇 달 만에 보는 거죠, 우리? 어, 2달?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흘렀나요? 네, 그동안 피부는 더 예뻐지셨네. 아, 역시 좀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저희가 한지연의 팟캐스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핫 이슈를 다뤄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지연의 톡톡. 한지연의 톡톡이라고 저희가 이 코너를 명명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아동센터에다가 매년 숙제를 좀 던져줘요. 네, 무슨 숙제? 운영비 숙제는 평생 갖고 가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해결 안 됐나요, 그거? 그러니까요. 아, 네. 작년에는 인센티브로 아주 뭐 내용을 겪었는데 네. 올해는 또 조용한가 했더니 다 함께 돌봄을 던져서 다 함께 돌봄이라는 거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뭐 다 함께 돌봄이긴 한데 뭐 함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표정을 이제 보니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다 함께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 한번 그 현장 얘기도 좀 듣고 또 전문가들 좀 모셔서 같이 네.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앞에 이제 두 분이 와 계신데 한 분이 계속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 웃음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더라고요. 네. 오늘 그 중요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귀한 분들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대표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계시고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수건하셨던 우리 문영희 교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3주기 평가위원으로 계셨죠. 우리 이상무 교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두 분? 네. 예, 반갑습니다.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무입니다. 네, 두 분 인사 한번 또 뭐 나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가 항상 만나면 근황 토크부터 시작을 해서 네. 우리 문영희 교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저는 뭐 최근에 그 지방선거에 출마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었어요. 와, 네. 지자체장으로. 근데 네. 이제 어쨌든 낙마를 하고 잘 안 돼서 요즘은 경기도에 복지 정책을 좀 설계하는데 좀 참여를 좀 했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도 아마 그 설계에 참여한 일들을 좀 잘 또 완성해내기 위한 일에 함께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의 또 좋은 제가 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확신은 못 하겠고요. 향후에 제가 좋은 또 자리에 가게 되면 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무 교수님께서는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예, 뭐 특별한 건 없고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지금 지역사회보장계 지금 수립 지금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4군데를 지금 동시에 하다 보니까 네 군데나. 좀 정신을 못 차리고 밤낮 뒤바뀌어서 살다 보니까 약간 야행성 지금 약간 피곤해 보이십니다. 예, 지금 활동하시는 지금도 시간대가 아니신가 봐요. 목소리가 아직은 잠이 안 깼습니다. 하여튼 네 잠을 군데 깨우도록 지자체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군데 지자체는 하고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사실상 5군데네요. 5군데. 예, 서울하고 경기권하고 뭐 다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많이 됩니다. 서로 비교하게 되고요. 네, 뭐 네. 특성도 좀 많이 배우게 되고 몸은 좀 힘들어도 제가 배우는 건 많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좀 차이점이 3기랑 뭐가 좀 있다고? 가장 큰
복지는요, 저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전에는 전체 사업을, 각 지자체가 전체 사업을 다 이제 들어 세웠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성남, 수원, 당연히 예산이 제일 큰 이제 지자체들이 두각을 드러내게 되고요. 네. 물론 뭐 예산만 풍부한 건 아니죠. 고민도 많이 하고 발전하는 곳도 맞지만, 국비,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다 배제하고 오로지 그 지자체 순수 사업비만 가지고 특히 또 비예산 사업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겠냐면 정말로 그 시만의 어떤 개성을 드러내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로만 보장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어떤 각 그 지자체가 자기들만의 어떤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 사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예산이 아주 이제 소폭이기 때문에 그 작은 예산으로 뭔가 자기 시의 특성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계획적이가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민도 많아지고 지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예. 앞으로 아마 지방분권화가 이런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는데 변화를 가장 많이 담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아무튼 일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뭐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지자체가 가장 잘하는 것들을 좀 강점 감화시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복지계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두 분을 이렇게 모셔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환영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토크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욱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우리 교수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뭐죠? 지역아동센터 핫 이슈 복지와 돌봄. 그래서 복지와 돌봄의 관계를 먼저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복지는 무엇이고 돌봄은 무엇인지, 그리고 21세기의 돌봄의 이슈가 뭔지. 최근 우리 지역아동센터 내에서는 복지는 굉장히 그 넓은 개념이고 돌봄을 또 협의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자유롭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이디 퍼스트. 이런 거는 포스트 안에다 적어요. 그럼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돌봄하면은 그냥 단순한 도와주는 개념, 옆에서 케어하고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복지국가 개념 속에서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추세가 돌봄 자체가 이제 곧 복지라는 그런 말로 이제 많이들 이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복지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서 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협의적이고 축소된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단순한,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것들만이 돌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어떤 서비스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돌봄을 굳이 우리가 뭐 이거는 단순한 도와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우리가 없을 것 같고, 돌봄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뭐 돌봄을 복지라고도 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중심, 또 지방 분권화,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립, 주도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는 오히려 복지라는 것보다 돌봄이라는 게 우리한테 더 밀착되어 있고 우리가 더 필요로 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돌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지하면 너무 불어도하고 좀 러프하잖아요. 좀 우리한테 뭐 와닿는 게 좀 적고. 그렇지만 이제 돌봄이라 하면 마치 우리의 생활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정말 서비스의 총체적인 것과 연결될 때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더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저는 이제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결국 복지와 돌봄을 어떤 뭐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뭐 이런 걸 떠나서 복지는 곧 돌봄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네네네. 그럼 우리 이상무 교수님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워지네요. 차라리 앞에 할 걸. 뭐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선 돌봄이 사실 지금 또 커뮤니티 케어가 지금 뭐 급격하게 뭐 좀 저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거기서 말하는 그 케어의 돌봄과는 좀 우리 아동에서 말하는 돌봄은 다르지 않나. 예, 저는 이 돌봄은 양육, 그러니까 아동의 발달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보호라는 개념 그렇게 좁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그 돌봄을 지금 다른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지 제가 들어보진 않아서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만 제가 느끼는 항상 그 돌봄이라는 용어에서 특히 우리 어린이,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양육이고 발달의 측면인 거고 이 부분은 이미 복지보다 더 건재에 깔려 있죠. 그러니까 복지는 어쩌면 여전히 사실 저도 그렇고 상당히 부수적인 입장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복지를 상당히 선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아직 생각하는데 이 양육의 문제는 그건 선별성을 가질 수가 없는 그냥 가장 국가 제도의 근본, 즉 아이를 키우는 거는 옛날엔 물론 이제 가족이 책임졌죠. 개인의 책임, 가족의 책임이었지만 지금 우리 사회 특히 저출산 우리나라 얼마나 급박합니까? 지금 보니까 저출산 가장 최근 통계 1.05까지라고 실질적으로 그러는데 아이는 국가가 전 책임져야 된다. 양육은. 예. 우리가 6.25 뭐 금방 끝난 그런 처참한 국가도 지금 아니고 쉽게 말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 돌봄, 우리 최소 아동에서의 돌봄은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보호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그건 너무 좁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큰 복지 이전, 전 복지보다 더 우리 국가제도 건재에 깔려야 되는 기본적인 하나의 철학이고 어떤 우리의 방향이 된다. 좀 그렇게 좀 봅니다. 예. 복지와 돌봄은 불가분의 관계. 네, 그 어떤 이들은 그 아동의 4대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은 이제 뭐 돌봄으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마지막 참여권은 돌봄으로 해석할 수 없으니 복지가 더 광의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돌봄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 참여권이라는 부분은 당사자주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 참여권도 아동에 있어서만큼은 아동 스스로가 참여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케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네. 함께 도와줘서 조력의 역할을 해야지만이 그 참여권도 완전하게 당사자가 자기의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참여권도 사실은 저는 그 돌봄의 큰 영역 속에서 오히려 그 케어하는 사람의 지지 서포트를 통해서 완벽한 그 당사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걸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돌봄의 일정 부분의 역할이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견인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는 참여권은 당사자만 혼자 단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동 측면에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 면에서 그것도 돌봄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하시니까 저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니까 더 어려워지네요. 예. 그 참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견해를 얘기해 그 부분만 좀 초점을 맞추자면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아동은 항상 그 아동 복지에서 기본 원칙이 있죠. 보호냐 발달이냐의 이제 어떤 충돌의 문제. 예를 들면 미국은 보호가 훨씬 강합니다. 발달보다는. 우리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교재 이제 아동복지 교재를 보면 7대3의 비율 한 7은 아동 보호에 할애가 돼 있어요. 학대와 보호 시스템 서비스. 그다음에 아동의 어떤 발달을 어떤 긍정적인 발달, 포지티브 디벨롭먼트 이런 것 쪽은 한 3할 된다고 전 봤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이제 반대예요. 즉 아동을 얼마나 잘 키울 것인가. 그 이제 보호는 비중이 많이 적어요. 최근 그나마 좀 달라졌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참정권의 문제인데 그 아동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시각이 항상 상충하죠. 이제 미성숙한 존재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한 어떤 미래의 어떤 역량, 가능성을 또 바라봐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가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네. 뭐 아시는 대로 분명한 참정권을 우리가 보장하자고 뭐 유엔도 그렇고 다 인정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 지역 사회에서 질 수 있는 한 책임 있는 어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정에서 말하는 뭐 정치도 되겠지만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이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저희도 실수하면서 컸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나쁜 짓도 해봤고요. 차마 고백을 못하지만 예, 부끄러운 짓도 많이 해봤고 부끄러운 말도 많이 해봤고 예,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혼나기도 하면서 그래도 지금은 조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어린들이 말하는 인간구실을 좀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어릴 때 우리가 빨리 좀 더 열어주고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측면의 참정권이고 우리 지원센터도 그동안은 뭐 평가를 통해서 자치회의 활동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저도 분명히 강조하지만 거기서 대단한 어떤 의견이 나와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그 연습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제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은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참정권도 그런 면에서는 좀 일정 부분 믿고 맡겨주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물론 저도 제 자식 같은 잘 안 됩니다. 그게. 아동 참정권들 돌봄에서 그러니까 두 분 교수님도 어쨌든 뭐 돌봄의 개념은 이 아동의 4대 권리 영역에서 볼 때는 복지 개념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예. 이상무 교수님도 예, 똑같은 그 생각이시죠? 돌봄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네. 약간 좀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네. 좀 수동적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돌봄 맞아요. 네. 이게 아닌데. 사실 케어라는 수동적인 게 개념 아닌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예. 우리나라의 말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케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마치 그걸 이제 받는 것 같은 당사자가 이제 받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누린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네. 누리는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정부의 여러 가지의 서비스라든지 뭐 복지 급여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많이 이제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복지적인 어떤 참여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케어라는 이 돌봄이라는 걸 아동들은 사실은 정보나 또는 이제 뭐 접근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뭐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옆에서 이제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지원받으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돌봄의 하나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리기 위한 네, 하나의. 네. 참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꼭 그런 돌봄이라는 거를 누린다. 네, 네. 돌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돌봄은 이제 그러니까 복지 개념은 복지국가의 개념은 어쨌든 복지의 대상자들이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을 좀 목표로 했다면 네. 돌봄은 최근에 부각되는 이야기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까지도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네. 그 광의적 개념으로 당연하죠. 예. 알아볼까요? 온종일 돌봄 체계. 그러면은 우리 그 문영희 교수님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계실 때 그 온종일 돌봄 체계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가 나오게 된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학교에서 끝난 우리 아동들이 사실 그 이후에 오갈 데가 없는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라든지 또는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학교 안에서 케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학교 시간 이외의 시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방치되거나 또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아동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또는 또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아동 문제에서 더 큰 문제로 이제 발전되는 사회적인 어떤 여성의 경력 단절의 문제를 네. 또 낳게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 키우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네, 출산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유까지도 되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총체적인 돌봄, 아동 돌봄을 이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네. 저출산 문제 또는 경단 여성의 문제 또는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파장이 크겠다라는 네.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런 어떤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탄생 배경이 됐는데 사실은 이 온종일 돌봄 체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온종일 어떻게 돌봅니까, 사실은. 온종일 그렇잖아요. 돌봐줘도 문제긴 한데 그래서 사실요.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게 온종일 돌봄하면 혹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왜 온종일 돌봐준다 그랬는데 왜 안 돌봐줘요? 뭐 이렇게 그럴 것 얘기하면. 같아요. 근데 이 그래서- 온종일이라는 말이 사실은 전 정부에서 쓰던 용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쓰던 용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온종일이라는 그 의미가 정말 그 말 그대로의 온종일이라는 의미보다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있는 그 돌봄을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상징적 의지. 의미, 네.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런 정책으로 이제 이 온종일 돌봄이라는 말을 썼는데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맞벌이 자녀들 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이 돌봄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그럼 학교 안에서 아이가 있는 동안 그리고 학교 밖에서 있는 동안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같이 돌봐서 적어도 부모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전까지를 우리 지역사회나 또는 정부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정책 설계를 하는 그 기획이었거든요. 예. 그런 문제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림은 학교 안에서 교육부가 일정 부분을 좀 책임을 지고 학교 밖에서는 지역사회가 이제 책임을 지는. 근데 그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는데 기존의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사실은 고민도 한편으로는 했지만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기존의 인프라를 갖고 이게 우리가 다 정말 온종일 지역사회 안에서 돌볼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복지부가 이제 다 함께 돌봄 사업을 시범 사업 중심으로 해서 계획 단계에 서서 지금은 이제 사업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복지부와 같이 온종일 돌봄을 해야 된다라는 그 큰 틀은 아마 이제 그 국가가 생각을 하고 있으나 저는 이제 문제는 지역 단위에서 온종일 돌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어떤 컨트롤 타워 또는 컨트롤 기구 또는 그거를 이제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재정과 인력과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기구 이걸 누가 이제 맡아서 할 것이냐. 저는 이제 그게 확실히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우리는 이걸 하겠다 하더라도 지역 단위에서 그거를 담아내지 못하면 결국 이 정책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때 당시 그림은 거기까지 이제 그려졌고 지금 현재 다 함께 돌봄 사업으로 아마 시범 사업이 이제 시작이 돼서 정부가 뭐 임기 이내에 문재인 정부 임기 이내에 뭐 한 1,800개소 정도를 이제 확충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온종일 돌봄이 결국 다 함께 돌봄 마치 이제 된 것처럼 이제 네. 됐는데 네. 지역 아동 센터와의 어떤 연계나 여러 가지를 어떻게 또 갖고 갈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돌봄은 뭐예요? 돌봄에 대해서 먼저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온종일 돌봄 그리고 다 함께 돌봄 이야기가 같이 나왔는데요. 사실 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의 좀 큰 개념으로 볼 때는 이제 보편적인 어떤 지역사회 돌봄의 개념으로 새 정부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 보편적인 돌봄의 큰 그 개념은 다 함께 돌봄이 들어오면서 좀 모순된 모습들은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다 함께 돌봄 자체가 그 일반 아동들을 대상해서 유상 지원으로 유상을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에 그 무료로 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낙인감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돌봄을 주장하는 그 정부의 정책하고 상반된다는 거죠. 정부가 다 함께 돌봄을 왜 이렇게 강공을 할까요? 저는 그게 참 의아심이 좀 드는데. 돌봄의 사각지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맞벌이 부부들의 그 사각지대였어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함께 돌봄 형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네네.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아동센터는 대부분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네. 거기는 뭐 웬만하면 지역 아동센터에서 다 이제 커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출산 문제와 또 어떤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라든지 자녀 돌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됐던 부분이 바로 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의 그 돌봄 문제였거든요. 다 함께 돌봄이 그런 사각지대를 포커팅해서 타겟팅을 해서 사업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쪽이 지금은 많이 돌봄이 좀 부족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보편적 돌봄으로 가되 다 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하나의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뭔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걸 별개로 나눌 것이 아니라 네. 예,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일원화된 체계 또는 매뉴얼 또는 그런 시스템 이걸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런 낙인감 문제는 해소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은 또 이 얘기 들으시면서 드시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뭐 직접 그 기획에 참여하시던 분 말씀이니까 저도 지금 좀 경청을 하게 됐고요. 뭐 고민스럽네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원센터 자체가 낙인감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제시하는 것 중에 딱 한 가지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다 함께 돌봄과 함께 가는 건 전 당연히 전적인 어떤 제도상의 측면에서 효율성도 높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출발점이 워낙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보면 지원센터의 출발점과 다 함께 돌봄의 출발점은 워낙 이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조화는 이루어야 되겠죠. 예,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과연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좀 무겁게 와닿고요. 또 하나 무겁게 와닿는 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지금 3개 부처에 6개 사업을 온종일 돌봄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정말 하나의 선물 세트인가? 서로가 이제 재료도 다르고 예, 이 6가지 섞었을 때 정말로 하나의 음식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지금 과연 이게 긴밀한 협력 체계나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부처 장관들끼리 협의도 가능하시겠지만 지역 사회 내려오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네. 지역 사회에서는 이제 학교와 지원센터와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 이런 경우 서로가 지금 지역 돌봄 협의체라는 걸 만들려고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도 조사를 하나 연구를 하고 있어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뭐 별로 그 존재 자체를 대부분 인식을 못 하고 계세요. 그 협력이 협의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뭐 지금 단계로는 가시적인 협력은 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지역사회복지사들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는데 전국 단위에서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사들이 3%도 안 돼요. 돌봄 협의 자체는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사가 지역아동센터를 나름은 공공에서 대표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 축이 전혀 그런 협의체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저도 또 나름은 노력을 하실 테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본 자료만 가지고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역 내 돌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요. 사실 그 기존에도 교육부에는 그 돌봄 협의체가 있지만 그게 유명무실했어요. 물론 뭐, 맞습니다. 예, 잘 되는 곳은 뭐 몇 군데 잘 되고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이 온종일 돌봄 체계에서는 그걸 이제 지역 사회와 함께 가는 지역 돌봄 협의체를 지금 만들어서 가자는 건데
그걸 누가 주도하느냐는 거죠. 지자체장과 또는 그 교육청의 어떤 교육장님이 같이 이제 공동 주도를 해서 이거를 이제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밑에 부서 단위에서 뭐 국 단위에서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 흉내만 낼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력 있는 강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게 지역 단위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5년 전에 그 돌봄 협의체의 모습을 지금도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없는 상황을 다 함께 돌봄이 주축이 돼서 한다는 뭐 이야기들도 있고, 드림스타트에서 이런 역할을 지자체마다 이렇게 묶어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좀 섬세하지 않게 지금 짜여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지역돌봄 협의체가 사업 중심을 위한 협의체로 가면 이건 실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다 함께 돌봄을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협의체로 이 지역돌봄 협의체가 이제 내용적이나 활동면이나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결국 그건 사업을 위한 협의체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거는 정말 온종일 돌봄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그런 협의체의 전 모습은 아니라고 맞아요. 봐요. 예.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가을이니까 베이스 캠프 한지연 베이스 캠프 지역 아동센터 미래를 위해 올바른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만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월 19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온종일 돌봄이란 것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겠지만 목적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고 이제 아이가 이제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친정이 가까워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저도 아이 돌보미를 써야 되나, 뭐 아니면 지역에서 누가 맡아주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당장 학교의 그 돌봄 시스템도 2학년까지만 거의 되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보내려면 또 대상자가 되지 않아서 또 못 보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를 우리 그 집이 잘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벌이를 잘 하면서 아이도 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필요한데, 또 사회복지사 종사자로서 또 생각할 때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나 지금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와의 관계라든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아이들이 과연 가고 싶은 곳일지. 안 그래도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낙인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이원화된 체계가 돼서 여기는 유료로 가서 지역아동센터 가는 아이들은 갈 수 없는 곳이 돼버린다든지, 이러면 그 지역 안에 아이들이 분열이 되거나 편을 나누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양상으로 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는 아동 돌봄 인프라는 확대돼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지금 뭐 저출산이라고 해서 점점 이제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향후에 길게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주로 이제 초등학교 자녀들을 위한 돌봄 인프라는 확대가 되는 게 저는 지금 맞다고 보고요. 확대되는 그 인프라를 기존에 있었던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와 어떻게 통합화시킬 것이냐. 네.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낙인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지역 단위의 그런 약간 지역 돌봄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 협의체에서 조정하고 갈등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고, 또는 연계, 뭐 서비스 연계를 한다라든지, 또는 어떤 케이스를 관리를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협의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정착되는 모델을 저는 오히려 다 함께 돌봄의 시범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그런 인프라들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몇 군데라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공론의 장들이 잘 만들어져서 이런 성공적 모델이 좀 되면 네. 다른 지역에서도 사례로서 좀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시범 사업을 했을 때 그런 고민들이 왜 중요하느냐. 시범 사업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유연해지잖아요. 아무래도 기준도 많이 내려가고요. 좀 요거는 좀 요렇게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시간만 이게- 흘러가면 안 돼요. 네, 시범 사업이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확실한 이제 레귤러가 됐을 때 제 정규화되는 사업이 돼버리면 거기에 이제 담아내기는 같이 통합하고 또는 어떤 체계를 만들고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고민을 저는 이제 좀 복지부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장의 생태계를 지금 휘저어놓은 느낌이거든요. 5년 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온종일 돌봄을 시작했을 때에 교육부가 주도가 돼서 돌봄의 주축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돌봄의 체계가 이미 있는데 돌봄 협의체의 구심점 역할을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진행을 하되 중앙과 시군구와 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협의체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행정부로 옮겨서 지금 운영하겠다는 건데 저는 어떤 게 궁금함이 드냐면 어쨌든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의견도 구하지 않고 두 번째는 현장 생태계에 대한 어떠한 담론을 담아내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협의체들과도 어떤 협의도 없이 만들어낸 방학계 돌봄이 이 생태계 내에 들어와서 행정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항거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이런 담론들을 서로 담아서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당연한 결과들인데 우리 이성무 교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을 쓰는 걸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궁금해요, 정말로. 사실 그 질문은 문 교수님한테 하셔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가장 맨 맞을 질문을 저한테 갑자기 해주시니. 네, 한번 맞으시고. 먼저 질문을 달라고 그러셔서 아닙니다. 제가 잘못 나왔구나. 저는 오늘 청중으로 왔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 입장인데 오늘 주제 조금 벗어납니다만 저 커뮤니티 케어가 그래요. 너무 지금 급작스럽다. 물론 저도 이제 우리 행정관료, 우리 정부의 분들이 최고 엘리트 집단들이죠.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좀 아주 근원적인 질문들이 이렇게 나오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라는 문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복지 분야 조금 넓게 보시면 커뮤니티 케어도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그 다음 또 논의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진흥원 문제. 이것도 지금 상당한 이제 저희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과연 왜 이러한 큰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제도들이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이 되는가? 성급하다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상하부 단위라는 용어는 참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테니까 하부 단위에 대한 그 의견 수렴 과정이나 논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하죠. 서로 웃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주먹이 날아드는 그런 느낌. 네, 난 저 사람 믿고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네. 주먹이 날아들어요. 네. 이래야 되는 건가? 우리 사회가 결과적인 민주주의보다도 과정의 민주주의가 참 중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동의 참정권 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의 결과적인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 이전에 과정으로서의 어떤 민주 시민이 커가는 과정 그런 것들 아이들에 제공해야 되듯이 우리 사회도 그런 논의 구조가 좀 돼야 되는데 그냥 답답하죠.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뭐 답을 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정부가 왜 그런 과연 이렇게 막 다 함께 돌봄이 됐든 커뮤니티 케어가 됐든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일까? 그 질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함께 돌봄 사업이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그 정책을 설계하는 그 시점에 이제 막 추진이 아니죠. 계획 단계를 세워서 뭐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복지부의 생각을 저는 일단은 접어넣고 아버지한테 효자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효자가 되고 싶은 효자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적 주의가 맞나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효자도 사실은 효자 노릇 잘해서 정말 그 가정이 다 행복해지고 화목해지고. 네, 화목해지면
너무 좋은 거죠. 그쵸. 예. 근데 그게 과연 행복하냐? 우리가 이제 거기서 네, 고민을 네. 해봐야 되는 거죠. 다 그 가족이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 효자 노릇이라면 정말 빨리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추진을 강하게 해야 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한테는 약간의 서름이 되고 상처받죠. 상처받고 음. 소외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러면 상처받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서 저는 속도는 이제 갖추되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속도가 붙으려면 사실은 뭐 고민을 많이 할 수는 없겠죠. 깊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나 관련된 또는 소외된 모든 인프라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눠서 그러면 오히려 저는 속도감이 붙을 거라고 봐요. 왜? 사실은 속도감이 붙게 하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요인들을 빨리빨리 제거하고 없애야지 속도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거센 그 항거하는 요인들, 돌봄 문제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와의 불통의 문제, 현장의 차별의 얘기들이 문제.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가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자꾸 부딪혀서 그런 방해 요인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속도가 붙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도전을 내려는 정책일수록 많이 만나야 되고 현장에 가서 정말 많이 봐야 되고 그들하고 더 많은 소통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하지만 이 돌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이제 예견된 사안들이었어요. 이런 김병의 효자가 정말 되려면 그 주변에 많은 소외된 다른 이제 형제들 얘기도 좀 듣고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효자 노릇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기양할 거면. 근데 그러려면 저는 본질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네.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정책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면 정말 모든 아이들에게 정말 아까 얘기했던 낙인감 이런 거 주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고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된 어떤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예지만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이 아까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거는 동의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겨나는 센터들이 지역아동센터와 어깨를 좀 나란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서 그렇죠. 네. 늘어나면 아이들이 골라서도 갈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의 뭐 내부적인 행정 체계로 뭐 돌봄에 대한 그 비용이 감면되는 아이들은 그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 조금 이런 방법적인 요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정말 잘해 나갈까 그래야 그렇죠. 네. 모든 아이들이 이 돌봄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정말 방향을 가야 될 것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성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그 커뮤니티 케어 그 부분 안에서 그 아동 돌봄 문제도 지금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노인 문제에 주로 이제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좀 강조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 네. 케어 이번에 이제 발표된 부분은 복지부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아동 문제도 함께 고민할 뭐 한마디 이제 언급은 하셨는데 저는 이 커뮤니티 케어 안에서 좀 녹여내서 담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 아까 이제 언급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 안에 이 진짜 아동 돌봄 문제도 전체적으로 다 담아내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사회서비스원 안에 이 아동의 문제를 좀 담아내서 종사자의 처우 또는 지역아동센터와 뭐 여러 가지 그 다 함께 돌봄과 요런 데 어떤 차별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걸 좀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회 서비스원도 알려주세요. 그 청취자분들 위해서 사회 서비스원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회를 못 하실 분들이 계셔서. 네, 이게 지난해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 공단이었죠. 네, 예, 공단이었죠.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요양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 공단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종사자의 처우 문제 또는 질을 좀 견인하는 서비스 퀄리티를 좀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또 일자리 창출도 또 여기서 또 함께 또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은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사회서비스 원으로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 단계로 광역 단위에 네. 이게 뭐 하나의 꼭 어떤 정규화된 어떤 정책으로 위에서 복지부에서 내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큰 틀 속에서는 복지부가 이제 정하지만 광역 단위에서는
자기네 그 틀에 맞게끔 뭔가 재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광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요약만 좀 담아서 사회 서비스원을 한번 좀 시범 사업을 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돌봄 중에서도 보육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정신질환자들만 담아서 한번 이제 시범 사업으로 좀 사회 서비스원을 설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향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사실은 좀 열악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서비스 퀄리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하고 연결돼서 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라면 이런 것들도 좀 사회서비스원에서 뭔가 좀 같이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건 고민을 좀 하면 어떨까 이상우 교수님한테 한번 제가 생각을 던져볼게요. 아니,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까지 해주시고. 뭐 저도 다른 건 없고요. 지금 사회 서비스원에 한 가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제 물론 다른 복지 분야는 지금 논쟁이 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논쟁은 그거죠. 전반적인 그 기존은 동의가 되는데 지금 이제 사회복지법인 흔히 말해서 그래서 결국 민간 단체죠. 그렇죠. 예. 네. 그것을 정부가 대체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그리고 정부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제 민간 흔히 말해서 사회복지법인과 공공 그 사회서비스원 간의 어떤 서비스 경쟁, 특히 이제 시설의 위수탁 관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점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정부가 하면 공공성이 발생하는 건가? 그렇죠.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복지제도가 만들어 오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스웨덴 방식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복지가 아니죠. 그냥 사회제도죠, 복지가. 구분되지 않죠. 네. 미국식으로 잔여적으로 갈 거냐. 우린 그 중간점?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미국 쪽에서 유럽 쪽으로 좀 이동해 오는 정도?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공공이 하면 모든 것이 선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도 오히려 그렇고요. 민간 복지, 시켜서 사회복지 법인들이 하는 위수탁 시설들이 더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만족도 높은 것도 많이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정부 정책 기조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도 공론화가 하자. 요즘 수기민주주의 제도라고 해서 지금 대학 입시제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잘 하시잖아요. 네. 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말을 잘 진보 들어서 정책을 그런가요? 할수록 국가가 개입하는 게 좀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 이제 사회 속에서 그렇-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국가가 직접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국가의 어쨌든 공공성이라는 뭐 게. 사회 서비스원 다 위수탁 관계 문제라든지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네. 어떻게 인수하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상 뭐 경쟁 인수죠. 체제로 간다라고 예, 보는 거죠. 1섹터로 다시 회귀하는 국가 개입을 좀 너무 증폭시켜서 민간의 어떤 공공성을 부인하는 그런 형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가의 공공성 문제는 재정을 이제 확대하는 거죠. 복지의 재정을 좀 확대하는 거를 좀 바라는 거지 어떤 운영의 면이라든지 전문성 부분을 국가가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문성이 네네. 높아지는 건 아니고 네네.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그쵸. 보죠. 네. 그렇지만 안전성은 담보할 수 있겠죠. 국가가 하기 때문에 재정 부분이 확대가 되면 충분히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들 또는 민들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사실 우리나라는 그 사회복지법인을 우리가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라고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걸 내준 거예요. 특별법인을 냈죠. 특별법인으로. 예.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사회복지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어떤 그 영역화해서 이제 풀어놨는데 그동안은 국가가 약간은 손 놓고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들이 대신해 준 거죠, 대신할 사실은. 수 있도록 예. 전문성을 예, 갖고 맞습니다. 대신할 수 예. 있도록.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자 너희들은 이제 그만해. 우리 국가가 다 그거를 다 책임지고 할 거야.
언제 그러면 그 전문성 쌓아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기존에 사실은 우리 민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국가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의 역할 전문성 또는 이제까지 끌어올려 왔던 그런 서비스의 그 위상들 이런 것들을 국가가 그러면 그 공공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거기에 뭘로 화답할 거냐? 저는 재정으로 화답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봐요. 네. 재정을 확충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그런 어떤 인프라 환경적인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해서 그런 걸 좀 확충해서 또는 서비스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책 개발을 한다라든지 네. 그걸 같이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가면서 서로 이제 상호 네. 보완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이제 복지국가를 표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뭐 제로섬 게임 빼앗는 이런 빼앗기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경쟁 구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야지만이 진정한 이 복지가 되지 않을까. 이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서비스 자체는 지금도 공공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어디서 잡고 누가 있느냐의 할 것이냐. 문제인데 네. 그건 좀 단계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한 줄로 셀까요? 이제 한 줄평으로 한마디씩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 제가 말씀해 우리 이상훈 주시면 교수님한테 좋겠습니다. 양보할게 맞아요. 지금 한참 생각 중인데요. 지금 갑자기 던지시죠. 야, 그럼 정말 한 줄로 해야 됩니까? 아니, 두 너무 줄이어도 야박하시네요. 괜찮아요. 두세 줄이면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늘 또 다른 우리 게스트께서 힘든 얘기를 해주셔서 저야말로 오히려 좀 또 오늘 많이 배워가고 고민이 지금 생겨서 돌아가게 되네요.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과정적 민주주의를 좀 존중해 주면 좋겠다. 네, 저는 제가 늘 우리 지원센터들하고 대화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10걸음보다는 전 10사람의 한 걸음을 믿습니다.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게 맞지. 왜냐하면 역사가 늘 그걸 얘기해 왔거든요. 이게 옳다고 해서 빠르게 갔을 때 그게 인류의 진보를 끌고 온 역사는 저는 별로 본 적 없어요. 네. 그건 과학기술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사회과학에서는 늘 실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 혁명이죠. 얼마나 고귀한 정신입니까? 막스의 정신이. 그 영국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꾼 거거든요. 제가 뭐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정신은 고귀했는데 그 역사의 발전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라졌거든요. 뭐 이게 너무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습니다만 항상 저도 한국 사회 정책 모든 게 너무 숨가쁜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숨가빠요. 너무 스트레스 심하고. 그 미국 우리 교민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한국 돌아오니까 딱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네. 숨가빠요. 애 놓기 힘들어요. 왜 내 삶도 지금 지탱이 힘든데요. 저도 우리 아이들 결혼하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제가 딸 가진 부모 같으면 절대로 결혼하는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 시스템에서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제도도 좀 더 아까 교수님 정확한 얘기 하셨거든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근데 이게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분들은 대화를 하시는데 막상 진짜 그 실행의 주체인 행정은 거기에서 완전 분리되어 있거든요. 통보하시죠. 예, 그 직접 소통 과정에 뛰어들지 않으세요. 중립성이라는 명분으로. 이게 괴리되어 있는 거죠, 항상. 저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대화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봐도. 많이 들으시고요. 많이 겸손해지시고 우리 고위 관료들 보시면 이제 사회가 변했으니까. 근데 여전히 그것이 많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분들이 또 많이 또 앞서가시지만 또 행정 관료들도 거기에 대해 그만한 또 자신의 어떤 힘을 좀 발휘해서 정치인들과도 협상하시고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센터와 다 함께 돌봄. 절대 섞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참에 두 기능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인 어떤 모색을 좀 한번 해본다면 이게 어떨까. 물론 이제 우리 특히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국가 전체 재정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아까 재정을 늘려가자는 말씀 분명히 하셨고 특히 좀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요. 저 같은 일개 교수들이야 뭐 그냥 그래야 합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원센터가 제일 많잖아요. 종사자 수도 많고 개수 수도 많고 지역에서 진짜 세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지역사회에 긴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좀 이 정치란 뉘앙스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저는 정치 첫 직장이 국회였고요. 예. 정치는 생활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모 당원이고 예, 권리 당원으로서 열심히 저도 뛰어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생활 정치죠, 생활 정치.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의회에 가요. 지방 의회에 가서 이제 배우는 거죠.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공무원들 만나고 의회 정치인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정치인들이 나오고 30대 총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뭐 쉽게 말해서 어떤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삶의 문제예요, 정치가. 그러니까 상생이 가능한 거죠. 물론 뭐 거기도 추악한 문제가 있고 하겠지만 근본적인 패러다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지원센터가 좀 단일화된 목소리, 협상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한 줄로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대출을 기다렸더니 하신 것 한 같은데. 30줄 넘게 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 과정적으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참에 좀 통합적 모델로서 나아가는 것도 좋겠다. 네, 네. 마지막으로 굉장히 강조하셨죠. 네. 지역아동센터의 단일화된 목소리, 그래서 네.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요약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100줄 평을 해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네, 뭐 좋습니다. 아, 앞부분에 지금 죽어 있다가 막판에 힘을 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문영희 죄송합니다. 교수님께도 이 네.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말해볼게요. 저는 우리 진행자가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한 줄로 하겠습니다. 정리 안 제가 나쁜 놈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복지와 돌봄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커피 속의 설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커피가 이제 기존의 복지라면 설탕은 이제 돌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설탕이 커피 속에 이제 이게 녹아서 이제 들어가면 하나로 이제 그 맛을 낼 수 있는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러한 달콤한 커피 한 잔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녹여내지 못하고 기존 거와 별개로 이제 분리되는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새로운 정책이 그렇게 둥둥 떠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되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기존 이제 이런 정책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정말 잘 녹아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도 그렇게 하나의 달콤한 커피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잘 녹여내야 되지만 그 이해 관계에 있는 이런 주체 기구들 정말 그 안에서의 또 수기 과정이 또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무르익은 수기 과정들을 담아내서 정부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뭐 협상력을 얘기했는데 협상 플러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내용들과 어떤 제안 프로포절과 정부가 사실은 바빠서 행정 관료들이 사실은 뭐 바쁘기도 하지만 현장을 잘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행하는 거죠. 대행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했을 때 저는 정말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왜 정부는 저럴까? 왜 정부는 우리한테 이러지? 왜 정부는 이런 걸 우리한테 왜 안 해주지? 왜 저기만 해주지? 혼자 외치지 말고 그걸 같이 이제 계속 먼저 자체적인 수기 과정 통해서 그걸 다시 정부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 정부도 아까 이제 그 맛있는 달콤한 커피가 돼서 잘 녹여내고 또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해서 물 온도를 높이면 되겠네요. 잘 녹을 수 있게. 녹을 수 있고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면 어떡하지?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아메리카노 안에 그냥 녹여내야죠. 물처럼. 한 줄이 아닌데 이것도 50줄은 되겠는데. 네, 그래도 한 단어로 커피 속의 설탕. 저기 설탕. 네. 우리 박정원 선생님은 또 한 말씀 할 거 있어요? 다 함께 들고 저는 관련돼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삶가는 이게 뭐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경제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에 예민하지 않게끔 그냥 누구와도 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어느 센터를 가도 양질의 어떤 서비스나 어떤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부터 통합을 배워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 제목에 굉장히 키워드에 관심이 좀 많은데, 다 함께가 정말 다 함께인가? 그 생각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는 말로서의 다 함께가 아니라 그 환경도 동일한 조건 하에 차별 없이 같이 가야 다 함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두 교수님들 정말 준비를 저희가 별로 이렇게 시켜드리지 않았는데도 사실 역시 질문이 전문가는 의미가 다릅니다. 없어가지고요. 네. 너무 당황했어요. 네, 날고 그대로 오늘 그러니까 이거 날것이에요. 정말. 예. 저는 회를 좋아합니다. 하물며 비몽사몽으로 오신 교수님도 계셨다는. 근데 끝나기 10분 전에 잠이 깼어요. 응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되게 두 분 다 관심이 많으신 우리 센터장님들께 격려 한마디씩만 하고 마칠까요? 지역아동센터 그동안 이제 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사실은 고생이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미래의 장을 열어가는 그런 어떤 퍼스트 펭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한국의 정말 아동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무 교수님. 예, 제가 이번에 평가 올해 이제 시술을 다니면서 말미에 꼭 이제 해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생은 쉽게 제가 바꿀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쩌면 한 명 이상, 적어도 1명, 많으면 10명, 어쩌면 수백 명의 아동들의 인생을 바꾸고 계신 거거든요. 그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인생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기 한 인생도 우리가 다루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수많은 인생들을 바꿔가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도 항상 괴롭히겠지만 여러분들을 그 와중에서도 아동들의 어떤 미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은 좀 희망을 좀 놓지 않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을 응원하면서요. 주옥 팟캐스트 같은 격려. 아이는 미래다. 한준의 톡톡 코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교수님들 외칠까요? 어떻게 우리 할까요? 아이는 미래다 한번. 제가 한지연의 팟캐스트 아이는 아이는 미래다. 파트 2에서 만나요. 이상 목소리 기분은 장예림이었습니다.